제일 솔직히 이제 제일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경계해야 될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수료만 하고 그냥 출석만 하고 하면 괜찮은데 꼭 시험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봐서 꼭 합격 불합격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즐겁게. 자,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가 나오는데 이거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가끔 이제 사례 형태로 좀 나옵니다. 그럼 임차권의 양도는 뭐고 전대가 뭔지. 임차권 양도는 말 그대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차권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임차권 뭐라 한다? 양도. 그럼 임차권 양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차권 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자, 그게 양도고. 전대는 말 그대로 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되면서 다시 이 사람이 이 임대차에 기초해 가지고 이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대. 그럼 전대를 했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계속 뭐의 지위를 가져요?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이 또다시 빌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빌린 사람을 항상 차인인데 여기도 임차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헷갈리니까 앞에다 뭐 써요? 전차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면 양수인, 전대차면 전차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임차권의 양도나 그 임차 목적물의 전대는 요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지금 채권 관계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하는데 요 상대방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건이니까. 근데 채권 관계는 항상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인데 이쪽으로 넘기거나 또 빌려준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법에서는 요 임대인의 뭘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임차권의 양도하고 전대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다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나 전대를 했을 때 그 법률 관계를 따지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임대인의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했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는 양도로 나오든 전대로 나오든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근데 동의를 얻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다른데 양도는 안 나와요. 동의 받았을 때 뭐가 나오냐면 전대가 나와요. 전대가. 양도야 뭐 어차피 이쪽은 벗어나고 그대로 넘어가고 계속 임대차 관계 유지되니까 물어볼 게 없다고요. 뭐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동의 없을 때는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한번 읽으시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데 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지면 돼요. 그럼 갑과 을 간에 자,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인데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넘기거나 또 빌려줬죠. 이 임대차 관계에서 배신행위를 때린 거지. 그러면 임대인은 자, 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지가 된 게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관계는 유지된다 안 된다? 되니까 여전히 얘는 얘한테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해지를 할 수 있는데 단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건물인데 특히 이제 전대차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이 건물 전부를 전대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중에 일부, 소부분, 방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동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를 해지하면 되겠냐 이 얘기지. 그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 소부분. 작은 부분을 전대했을 때. 자, 두 번째는 건물 전체라 하더라도 요 동의받지 않고 양도나 전대를 했다는 것은 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 임대차 관계에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배신적 행위라고 봤을 때 해지할 수 있으니까 뒤집으면 아무리 동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경우.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부부야, 부부. 부부인데 임대차 계약을, 부부가 다 같이 와서 임차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요. 남편이 했어요. 남편이 그럼 임차인이고 아내는 임차인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둘이 이 건물에 동거를 하면서 여기서 가구점을 운영했었다고요.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아내한테 넘기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받지 않고.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배신행위인가요? 아니죠. 어차피 같은 건물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을 동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부부, 동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키워드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일단 봅시다. 395페이지 394페이지부터 보세요. 1번 의회에서 임차권 양도하고 임차물의 전대는 설명했으니까 들어가시고 괄호 3번 민법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격번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건물 소부분은. 또 395페이지 맨 꼭대기 니은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찾았나요? 임대인에 대한 무슨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어요?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게 바로 디귿이에요. 디귿은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임차권자가 임차 건물에 뭐 하면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럼 요 둘 간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데? 해지할 수 있는데 소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럼 얘하고 임차인하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의 관계인데 그럼 둘 사이는 양도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했겠죠? 이 계약은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받지 않고 그래서 이 양도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동의받지 않은 양도계약 전대차 계약 유효 무효? 유효해요. 그거 잘 낸다고. 동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효지만 이 계약을 가지고 임대인한테 뭘 못해? 대항을 못하지. 대항을. 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나중에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럼 현실적으로 누가 저 건물을 사용하겠어요? 병이. 그래서 갑이 야 너 누군데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나가 그랬을 때 병이 얘하고 유인 양도계약 전대차 계약을 해서 내가 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 안 나가 이럴 수 없다고요. 그땐 동의를 받아야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병이라는 사람은 저 건물 사용하면서 편안할까요? 불안불안할까요? 불안불안하지.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지. 잠자다가 몇 번씩 깬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동의를 누가 받아줘야 돼?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은 동의 받아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디테일하게 그런 게 없는데 그건 상식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보니까 그 395페이지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중에 괄호 1번 임차인과 양수인, 전차인의 관계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뭐한 것이다? 유효인 것이에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갑과 병 사이 관계를 잡아야죠. 갑과 병 사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법률 관계는 없는데
일단 저 건물은 누가 사용하겠어요? 병이 사용하겠지.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여러분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얘한테 을한테 빌려줬지 병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가보니까는 병이 사용하고 있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여러분의 건물을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임대인은 요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내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예, 그래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고. 자,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쨌든 얘는 여러분의 건물을 자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했죠. 그럼 여러분은 요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동안 네가 불법적으로 지금 사용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요걸 좀 주의해서 보시는데 요건 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자 요게 이제 아직 해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요 임대차는 계속 존속 중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을로부터 차임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차피 얘가 사용하든 자기는 사용 못하고 차임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 병 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보내기만 해야지. 이건 안 돼.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돼요. 자, 그게 이제 395페이지 괄호 2번 임대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관계에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 양수인이나 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슨 점유가 돼서 불법 점유가 돼요. 따라서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서 임차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임대차가 존속 중에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임차인부터 차임을 지급받음으로 양수인이나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96페이지 보시면 4번 임대인의 이제 동의 있는 임차물 뭘 본다? 전대를 보는 거죠. 이제 착한 임대인이 동의해줬어. 자, 임대차. 근데 얘가 동의를 해서 얘가 또 저 건물을 병한테 전대를 냈다고요. 얘가 전차인이 되죠. 얘는 임차인이면서 이쪽은 빌려준 사람이니까 무슨 대인이 되는 거예요? 전대인이라고 그러죠. 얘는 임대인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법률관계를 따져보라고요. 법률관계를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가 동의해놓고 전대했다고 해지하면 안 되지.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그럼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여전히 갑은 을에 대해서 차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 차임 줘야지. 뭐 당연한 얘기죠. 두 살 봅시다. 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유효겠죠. 유효면서 임대인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지. 이제 동의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전대차 계약의 관계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지들끼리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시험 문제가 얘들끼리의 관계를 문제를 내요. 주로 누구하고 누구? 임대인과 전차인 관계. 근데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무슨 어떤 임대차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아무 관계가 없어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차인 사이에서는 어떤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느냐? 아니 뭔가 발생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법조문에는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법률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데 일단 첫 번째 임대인이 뭘 해줬어요? 착해 안 착해? 착하잖아. 그럼 이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의 조문을 만들어요. 원래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자,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들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자, 뭐를 부담해라? 의무를 부담해. 권리는 행사하면 안 돼. 뭐를 부담하라고? 의무.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차임들은 뭘 줘야 돼요? 차임을 줘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차임은 얘가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얘는 성실하게 얘한테 차임을 따박따박 주는데 일껏 동의해줬더니 요 놈은 얘한테 차임을 주다 말다 그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직접 차임 나한테 줘라 그러면 얘는 얘한테 줄 차임을 얘한테 줘야 된다고.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예.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 하나가 이제 법조문은 조금 깊이 들어가지만 하여간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자 이제 두 가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전차임 보고 아무런 법률관계 없다 하더라도 네가 임차인에 줄 그 차임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만 원인데 여기는 70만 원으로 전대차 했어요. 그럼 70만 원을 얘한테 주고 그리고 얘는 1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줄 것 같으니까 얘가 얘한테 직접 70만 원 나한테 줘라 그러면 얘가 70만 원 얘한테 준 거죠. 그럼 당연히 얘한테는 다시 70만 원 줄 이유가 없고 그럼 얘는 얘한테 뭐 얼마만 주면 돼? 30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거꾸로 자 여기서 정해진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텐데 매달 10일 날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70만 원을. 근데 그 전에 70만 원을 얘가 얘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에 10일 돼가지고 얘가 얘 보고 야 그 70만 원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전차인이 그거 미리 임차인한테 줬으니까 나 당신한테 못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그럼 둘이 짜고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임차인한테 지급한 차임 가지고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예.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예,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법조를 만들어 놨다고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396페이지. 괄호 2번 보세요.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은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가 적법하다고 해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임대차 관계는 없지만 민법은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권리는 행사하지 말고 의무는 부담한다. 자, 따라서 전차인은 목적물 보관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래서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 전대인, 즉 여기서는 을이죠. 을에게 대해서도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에게 의무 이행을 한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넘어가세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다만을 보세요. 다만.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전에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했어요?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로서 임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까지만 일단 잡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게 한 거,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는 거. 두 번째는 얘도 보죠. 얘는 빌린 애인데 항상 빌린 사람은 경제적 약자라고 본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직접 빌렸어요. 빌린 애한테 또 빌렸어요. 그러니까 더 없는 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하고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나와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차권이 될 텐데, 그러면 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전차권이라는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예. 요 기간이나 아니면 그 범위는 다 요 범위 내에서 전차권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면 임차권이 소멸되면서 뭐 또
전차권도 소멸돼야 되겠죠. 예. 자, 그게 원칙인데 얘네들이 동의를 해놓고 아직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둘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했어요. 그럴 수는 있지, 지들끼리. 무엇으로? 합의로.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거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원래 뭣도? 전자권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동의해서 마음 놓고 사용하고 있다가 지들끼리 합의해서 끝냈다고 나가라 그러면 이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는 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계속 얘는 살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는 요 임대차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야. 자,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인데 또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전대차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을 따라야죠. 그럼 이 전차인은 자기 전대차 계약의 내용은 원 임대차 계약의 내용 안에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원 임대차 계약에 뭐가 없어요? 기간 정함이 없어. 그럼 얘도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 임대차 계약에 기간 정함이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차인 입장이라면. 여러분 전대차 계약하면서 얘 보고 야, 원 임대차 계약 좀 한번 보자. 안 할까?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 여러분의 전대차 계약은 뭐에 의존한다고? 원 임대차에 의존하는데, 여기 차임이 얼마가 되는지,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전대차 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사기당한 게 참 좋은 분들이야. 확인을 안 해. 그냥 하자면 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돈 다 줘. 이분들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사기가 그냥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야, 이게. 꼼꼼하게 계약할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지. 꼼꼼하게 확인해도 지금 속이는 세상인데. 당연히 전대차 계약은 이 임대차 계약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계약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임대차 계약서 한번 확인도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전대차 계약하면서 원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에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자기가 감수하면서 전대차 계약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임대인이 하든 누가 임차인이 하든 자, 해지 통고했다고요. 그럼 임대차 끝났죠? 물론 유의기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알고 들어왔으니까. 다만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지 통고에서 원 임대차가 끝났으면, 자, 요 사람한테 그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미리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줘야지. 미리 통지를 하고 상당 기간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내보내야지. 해지 통고하자마자 얘 보고 나가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정을 하게 되면 해지 통고에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가지고 전차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나가긴 나가야 된다고. 여기는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 근데 여긴 나가야 돼. 나가야 되지만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그 사실을 뭘 해주라고? 통지를 해주라고. 그래야지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얘한테 차임을 줘야지. 근데 얘가 차임 2기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되냐, 그대로 살 수 있냐, 이 문제예요. 나가야 될까,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기 전에 얘한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 문제예요. 미리 통지해야 될까, 할 필요가 없을까?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예, 묶어서. 왜냐하면 몇 기, 이익이 차임 연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이익이 차임 연체로 해지했을 때는 통지 없이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예.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문을 잘 낸다고. 자, 전부 다 이제 전차인에 관한 건데, 동의하고 전대차 해놓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임대차가 해지 통고에서 끝났다면 나가긴 나가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뭐 해줘야 돼?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를 당했을 때는 이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이 둘 다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죠. 397페이지에 자, 괄호 4번을 보세요.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서 자, 631조를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633조 자,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보기를 보세요. 판례보기에서 한 장 넘어가세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찾았나요? 이익이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뭐하지 않더라도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래요. 나가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내기 좋잖아요. 뭐 언제는 아예 권리 소멸되지 않고 언제는 통지를 해줘야 되고 언제는 통지할 필요 없이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구별을 하셔야지. 합의로 정리했으면 아예 나갈 필요가 없고 해지 통고로 끝냈으면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미리 뭐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익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당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 없이 대항할 수가 있고요. 되셨죠? 네. 그 외에 이제 이거 외에 보호하는 게 만일에 이게 건물에 전대차를 했는데 동의해서 적법하게 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임차인의 권리 그대로 인정해줘요. 건물 임차인의 권리 중에 부속물 매수권 있었죠? 그러면 적법한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토지로 하면 전차인도 자,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인정이 됩니다. 그게 397페이지에 자, 644조 그냥 제목만 보세요. 전차인의 임대청권하고 매수청권 나왔죠? 이건 지상물 매수청권이에요. 그 다음에 647조 보니까 전차인의 무슨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이건 건물 전대차를 한 거죠. 그런 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매수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뭘 받았을 때? 동의를 받았을 때요.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놓는다고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하고 동의를 받았을 때를 정확하게 법적 관계를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민법을 끝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민사특별법은 408페이지 앞쪽에 요 부분을 간단하게 보세요. 자, 민사특별법은 이제 민법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민법을 적용하면 누군가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을 경우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별법을 만든 거죠. 몇 개가 있어요? 5개. 여기서 몇 문제? 6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한 개 법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사실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각각의 법마다 내용도 조금 어렵고 양이 많은데 문제는 몇 개? 하나 나온다고. 하나, 각각의 법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조금 그래요. 다만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2차 과목에 중개사법에서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데서도 한두 문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연관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요 5개의 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일단 이런 것들을 민사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이 민사특별법은 민법이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을 기준으로 잡을 때 그 민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만 이런 법들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의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 그 법의 내용들을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좀 전에 우리가 뭐 배우셨어요? 임대차, 민법에도 임대차 있다고. 근데 왜 굳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을까? 그 얘기죠.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약자인, 임차인이 뭐 그렇게 보호가 되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 주택임대차를 그대로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맨 보증금 날리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 주거 생활은 좀 안정을 해보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야. 극단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호법 자체가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강행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만일에 지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뭐 판례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제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끔 판결 나왔을까요? 임차인한테. 그래서 내용 보다가 좀 모르는 판례다 그러면 얼추 그냥 찍어야 되니까 자,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내린 거? 임차인한테 유리해. 이걸 찍으면 돼요. 근데 보니까 임차인한테 좀 불리해. 그럼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한두 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 들어가면 되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항상 특별법은 뭐 목적이야 이제 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법이니까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 특별한 곳에서만 적용된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를 물어보는데 자, 이것도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슨 건물 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그럼 이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거 보시고 인적 범위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뭐 미등기 전세라는 곳에도 이제 적용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전세들 하는 거. 뭐 미등기 모가 건물을 하더라도 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적용되겠죠. 자, 하지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요즘 최근 뭐 많이 무슨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죠. 제주도 가서 한 달 산다고 주택을 임대차해 가지고 살아. 그런 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 그건 그냥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임차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문제죠. 그럼 역시 여기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임차권이 있겠죠. 임차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왜? 약하니까. 그럼 당연히 채권이 임차권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강하게 만들려면 뭐와 또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물건하고 비슷하게, 오히려 물건보다 더 세게 만들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인데, 그럼 임차권은 원칙으로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래? 등기하라고 그래. 아이, 그걸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그냥 임차인 혼자 이런 일을 하면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조문 읽을 필요 없고, 자, 주택에 뭘 받고요?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맞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얘기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즉, 주택 점유를 하고 주민을 맞추면 즉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오전 몇 시? 0시. 하면서 뭐 조금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조금 지나간 판례지만, 그럼 주민등록 신고는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행정청에 도달한 때냐 수리한 때냐 그 문제죠. 자,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해야 돼. 뭐한 때?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돼요. 도달만 해서 안 돼요. 도달은 안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택의 인도는 점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로도 요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당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을 맞춘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은 무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민등록은 결국 왜 주민등록을 하라고 할까요? 왜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즉 등기는 그러면 무슨 기능을 갖는 거예요? 공시죠, 공시. 근데 등기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 대신 공시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주민등록은 공부상의 주소하고 일치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지만이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원까지 동호수까지 다세대 동호수까지 해야지. 이건 큰일 날 분들이네. 다세대는 101호, 102호, 301호가 각각의 주택이잖아요. 근데 그 집원만 옮겨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다가구 주택이라면, 자, 101호, 102호 나눠서 살지만 한 채 전부가 이게 하나의 건물이죠. 그러면 꼭 101호, 102호 이렇게까지 주민등록 옮길 필요는 없고, 뭐까지만,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가 나와. 이 다가구 주택의 101호에 임대차를 내서 임차인이 집원까지만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자, 대항력이 발생됐죠.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사람이 101호에 살았는데 이 주택이 용도가 뭘로 바뀌었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요. 살기는 임차인 계속 101호 사는데, 근데 문제는 다세대 주택은 주민등록이 뭐까지 들어가야 돼? 호수까지. 근데 이미 그 전에 다가구 주택일 때 집원까지 주민등록 해가지고 대항력이 발생됐죠. 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유지돼야지.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처음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건물 일부를 임차인은 집원을 정확히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뭐 길게 썼지만 의미는 이해되시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본인 것만 여기에 해당되냐 그게 거주, 주거는 임차인만 거주해요? 가족도 거주하는 거예요? 가족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본인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자, 임차인하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그 자기가 임대차한 그 주소에 전입신고했다가 임차인 아버지가 뭐 일 때문에 아버지 임차인만 자 거기서 전출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 거기서 주민등록 돼 있어요. 대항력 상실한다, 유지된다. 유지돼야죠. 다 떠났으면 상실하지만 님은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당연히 대항력권, 즉 대항력권 두 가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계속해야지. 일단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서 대항력이 발생됐다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대항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다 했는데 적법한 전대차를 했을 때 누구의 주민등록을 옮겨놔야지만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냐 그게 항상 직접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직접 사는 사람은 임차인인가요? 전차인인가요? 전차인. 네. 되셨고. 자, 6번하고 7번은 좀 깊이 들어간 얘기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 요건 두 가지,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항력이 발생됐으면 대항력의 내용이 뭐냐 그 얘기인데 이건 뭐 몇 번씩 얘기했던 얘기죠. 뭐 전세권에서도 얘기했고. 자,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결국은 요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얘기죠. 자, 그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요 양수인은 그 전에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뭐한다? 승계받아라. 이게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양수인은 임차인 보고 나가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누가 내줘야 된다?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지. 전에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된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래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죠. 자, 종전 임대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자, 하지만 이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얘한테 차임을 좀 연체해서 연체 차임 채권이 발생됐어요. 한 달 정도 밀렸다고요. 그거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지. 그건 채권이니까. 임차 양도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지요. 그러면 원리를 잡았으면 이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자, 그러면 만일에 을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거지.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이 뭐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얘가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고. 그럼 또 이 사람은 보증금 달라는 권리가 있고 그럼 지가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보증금 내놔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보증금 달라는 권리는
없어지는 거지. 혼동형에 의해서. 그걸 외웁니까? 이런 걸?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양수인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야. 그럼 보증금을 누가 내줘야 된다고요? 양수인. 하지만 원래 보증금은 누가 받았어? 얘가 받았겠지. 임대차 계약을 얘하고 했을 테니까. 됐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주택을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얘가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증금 2억을 내줬어. 내주고 보니까는 기분 나빠. 왜? 자기가 받지도 않은 보증금 2억을 내줬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가 그 전 소유자 찾아가서 야, 네가 받은 보증금을 내가 내줬으니까 그거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뭘 고민을 그렇게 해. 승계했다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가 진다고? 얘가 진다고. 그럼 당연히 얘가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지. 남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디다 돈 달라고 그래? 이게 외울 거냐고, 이게. 근데 이걸 밑줄 치면서 색깔 입히면서 외우고 있다, 이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원리를. 이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해서 외워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원리는 대항력은 다른 게 아니라 주택을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그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승계한다니까. 똑같아진다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렵긴 한데 이 구조 원리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2억 보증금을 줬다고. 아주 주는 거예요? 다시 받을 돈이에요? 다시 받을 돈이지. 자, 근데 아직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자, 얘가 돈이 필요해. 누가? 임차인이. 그래서 병한테 한 1억을 빌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병은 1억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받을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고 1억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임대차 입장에서는 뭐고? 임차인이고 이 1억 채권 채무에서는 채무자. 자, 이 상태인데 얘가 1억을 못 갚았다고요. 그럼 이 채권자는 이 임차인 채무자한테 1억을 받아내야 되겠죠? 받아내려면 이 사람 배째 재산 찾아. 재산 찾아야지. 재산 찾아보니까 얘가 얘한테 받을 얼마가 있어? 2억 보증금 채권이 있잖아요. 자, 이거 임대차가 다 끝나면 원래 임대인이 보증금을 얘한테 반환하고 그럼 얘는 이제 2억 돈이 생겼으니까 그 중에 1억을 얘한테 1억을 갚고 그러면 이 세상은 굉장히 평화롭겠지. 소송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근데 얘가 보증금 2억을 받으면 얘한테 1억을 갚을까 안 갚을까? 안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채권자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이 임대인이 돌려줄 이 보증금 또 얘가 이 보증금 2억에선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얘가 뭘 걸어버려? 가압류를 걸어버린다고. 가압류 들어보셨어? 예. 네. 주지 말란 얘기야. 내가 받을 돈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이 가압류 입장에서는 자, 얘가 가압류한 뭐가 되는 거고요? 채권자가 되고. 근데 이 가압류한 게 1억을 가압류한 거예요. 얘가 받을 보증금을 가압류한 거예요. 보증금. 그럼 이 2억 보증금 입장에서는 갑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럼 얘도 이제 두 개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임대차에서는 뭐의 지위고? 임대인. 가압류에서는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 보증금을 가압류해 놨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주로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얘도 뭐고? 채무자. 얘도 뭐고?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자를 채무자 이렇게 해버리면 법관이 봤을 때 얘가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럴 때는 구별을 해준다고 용어를. 예. 그러면 본래 채무가 요거죠? 이것 때문에 요걸 지금 가압류한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줄 임대인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갑은 임대인의 지위와
가압류에서 무슨 지위? 제3채무자 지위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직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병한테 그 주택이 넘어갔다고. 자, 그러면 이 양수인은, 자, 대항력 이후니까 이 사람이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의 지위도 승계받지만,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지만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얘기는 너도 이 보증금을 내주지 말고, 그럼 너도 보증금을 내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가압류가 잡혀놨으니까 너도 보증금 얘한테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 가압류한 채권자는 이 가압류 효력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한테만 주장해야지. 즉 이런 거 없으면 얘가 보증금 달라고 얘한테만 청구하는 것처럼, 구조 원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읽으시면 돼.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그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도 뭐 한다? 승계해요.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아까 보셨던 가압류권자 병은, 자, 임대주택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 자, 아까 설명했어요.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했어요. 그럼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가 지는 거예요? 주택 양수인이 지는 거지. 그럼 지 채무를 이행한 거죠? 그러면 지가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줬다고 양도인한테 네가 받은 보증금 내가 내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되셨고. 바로 2번 내려가세요. 제3자에 대한 관계 그랬는데, 이것도 목차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 대항력 지금 보고 있어요, 대항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보셨고, 그 대항력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대항력의 내용은 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네가 보증금을 내줘라, 그 얘기죠? 예. 근데 이게 경매에서는 좀 달라요. 이렇게 좀 해줘야 돼. 무조건 경매 절차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전에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얘가 보증금을 다 내줘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얘가 대항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뭐한다? 승계하는데, 그 양수라는 것은 사서 이전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상속을 받았던, 경매로 취득했던, 기본적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무조건 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건 우리가 저당권에서 배우셨어요. 그럼 이 임차권도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의권이죠. 그럼 이 용의권이 살아 있어야 이 사람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부담해서 얘한테 보증금 내주는 거지. 경매 들어왔는데 용의권이 소멸됐다면 지위를 승계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용의권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냐?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먼저 대항력권 갖췄냐 나중에 갖췄냐 이걸 따지란 얘기지.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으로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추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있을 때, 자, 이 저당권은 요 임차인의 대항력권보다 후에 들어왔죠. 그래서 얘가 저당권을 실행했다고, 경매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병이라는 애가 낙찰받았어. 자, 이럴 때 이 병은 이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냐 안 했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경매는 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최선순위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그럼 이게 선순위고 아무리 대항력권 뭐 주님목을 옮겼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뒤에 옮겼으니까 경락이 나타나면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걸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번 같은 얘기 들어가면 안 돼요. 만일에 이게 우리 시험에도 그게 나오는데 만일에 매매로 이렇게 이전받았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두 번째 대항력권 갖췄고 그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주택을 사서 이 사람이 취득했습니다. 자,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건 된다고. 저당권이 붙어가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얘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쓰려면 뭐라고 써줘야 돼? 경매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경매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무조건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안 된다고? 경매에서. 근데 이게 매매나 이런 것은 선순위권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했으니까 이제 경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목적 부동산이 경락돼서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소멸돼 선순위와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함께 소멸하니까 자, 경락인에게 그 임차권료를 주장할 수 없어요. 원리 구조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제목도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이제 보증금 회수하는 걸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